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러분들 강의 교환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보는데, 편제로 따지면 고2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의를 보면은, 먼저 고의의 본질, 그다음에 고의와 과실의 구별을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고의범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론적 배경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형법 연수 시간에 어떤 사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의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 할 때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라 그러고, 구성 요건에는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이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우리 고의를 들고 있죠. 자, 고의는 제가 맨날 쓸 때 인식 플러스 의사다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고의는 이렇게 인식과 의사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고의에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인식적 요소만 있으면 된다, 아니다, 의사적 요소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고의는 인식과 의사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 요소다라고 정리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저렇게 바로 보고 고의는 인식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법조문 13조에 범이 그래가지고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마치 고의가 인식만 있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는 고의 성립의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형법의 13조를 해석할 때 의사서를 취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든지 아니면 주관 시험에 대비하든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인식, 고의는 인식 플러스 할 때 이 인식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인식의 대상을 우리 법조문에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 구성권 체계도를 보면 즉 이것에 대한 인식이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 그것이 있고 그거를 실현하려는 의사, 그것이 바로 고의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럼 과실은 뭐냐? 좀 이따 배우겠지만 과실은 인식이 있는데 의사가 없는 경우예요. 아니면 과실에는 인식도 없었던 경우, 하지만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과실하고, 고의와 과실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의사가 있느냐, 의사가 없느냐로 파악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실익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고의범은 항상 처벌하지만 과실범은 형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범은 결과가 필요로 하는 범죄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범죄도 있어요. 근데 과실범은 뭐다? 과실범은 반드시 결과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즉,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해가지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결과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하는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과실미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공범의 공범에 가담한 범죄도 고의범해야 되고, 과실로 가담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구별 실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범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정도의 내용만 이해하면 되고, 객관식용 시험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과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고 정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의를 인식과 의사라 했을 때 인식의 등급을 1등급, 3개 정도로 나누죠. 그래서 제일 높은 걸 보면 우리가 확실한 인식이 있고, 어떤 개연성 정도의 인식, 그 다음에 가능성 정도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적 요소로 봤을 때 의사는 여기 보는 것처럼 확실한 의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순한 의혹, 세 번째가 용인 의사라고 하는 3개의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서 의사적 요소의 최하위에 있는 이 용인 의사라는 거, 용인 의사가 있으면
그거는 미필적 고의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인식적 요소는 어떻게 하냐? 인식적 요소는 가능성부터 확실한 인식, 개연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용인 의사만 있으면 뭐다? 이건 미필적 고의라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인식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중에 용인 의사가 없었다. 그때는 인식이 있는 과실이 될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기본적 통설적 입장이다. 판례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의사를 뭐 옛날 이재상 교수님 책에는 감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설과 감수설의 차이가 있다. 감수설이 더 정확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요즘은 그 실제로 용인설과 감수설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상 교수님이 주장하신 게 감수라고 하는 것이 행위자의 의사적 요소를 더 나타내는 거고 용인 의사라고 하는 건 행위자의 인식적 요소를 더 나타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설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그 용인 의사에서의 용인이 더 의사적 요소가 강하고 감수가 인식적 요소가 강한 거다라고 이제 누가 비판을 하셨죠. 어떤 교수님이요. 이재상 교수님의 책에 그런 내용들 비판을 해가지고 결국 지금에 있어서는 그냥 용인 의사라고 통일하고 있고 그 감수 의사는 용인 의사와 똑같은 거다. 중요한 거는 용인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럼 미필적 고의. 없으면 인식에는 과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수설적 입장이고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용인 의사가 확실한 인식과 개연성 정도 이 정도가 1번과 2번하고 여기에 3번이 결합된 경우만 미필적 고의고 3번과 3번이 결합된 거는 인식 있는 과실로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소수설이 있는데 뭐 여기 뭐 S대학의 김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런 이론도 있다 하는 정도면 이해해 두시고 다수설적 입장에서 그냥 요 하나 인식에서의 등급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용인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사례 문제 풀 때 어떻게 봐요? 용인 의사는 결과가 발생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줄 알았지만 난 그래도 할 수 없었다. 그런 것들은 뭐 내가 감수하겠다 아니면 용인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을 때는 아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고의범이구나. 결과가 발생해서 예상했지만 나는 절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 이거는 과실범이구나. 즉 인식 있는 과실범이지 고의범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에서 구별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4페이지 밑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 박스는 잘못된 그 판례를 가지고 판례가 잘못된 건 아닌데 판례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마치 고의 성립에 있어서 인식적 요소만 있으면 되고 의사적 요소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심지어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뭐 언론 보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대법원 판시 내용 중에 인식만으로 고의 인정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예가 있다는데 그거는 잘못된 예다. 이 이유를 밑에 써놨죠. 결국은 거기서는 그 판례에서는 인식적 요소가 문제돼가지고 인식적 요소만 문제 삼은 것이지 의사적 요소가 필요 없다고 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가 있다 그래가지고 마치 고의에 있어서 인식적 요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러면 그건 틀린 입장이다. 모든 판례는 우리나라 판례는 인식과 의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의범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정도 케이스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례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미필적 고의가 어떤 것들인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풀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이 고의가 인식과 의사를 했을 때 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그것대로 실현하면 고의범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 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의범은 뭐냐? 고의범은 내가 인식한 게 이만큼이에요. 자, 내가 여기에 인식한 거고 인식한 게 이만큼 인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인식했어요. 자, 근데 발생한 것도 내가 이렇게 어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이렇게 인식하고 발생한 현실도 이거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즉 인식과 현실 또는 실현이 똑같았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객관적 인식과 현실 사실에 똑같았다 할 때 이걸 우리가 고의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인식은 이만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인식은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정 바깥에 다른 데 가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것과 두 개가 다른 거 있을 때 이게 두 개는 같아야 달라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발생된 위치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고의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가
조각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착오 그러는데 착오라고 하는 것은 25페이지 구성요건적 착오에 보면은 착오는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 즉, 착오는 인식과 현실이 맞아떨어졌다. 인식과 현실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두 개가. 인식도 이만큼이고 현실도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건 고의범이에요. 근데 인식은 이만큼이었는데 발생 사실은 이만큼 있었어요. 달라졌어. 그럼 이거는 고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착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착오가 이 구성요건 영역에서 객관적 구성요건 영역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거를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을 못한 경우예요. 즉 이런 것들을 인식했으면 고의가 성립하는데 이런 인식이 없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착오라 한다. 그 착오의 유형을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과실, 객관적 사실, 법효과 나오는데 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식했어. 이거 됐어. 근데 객관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런 법 형상을 우리가 미수범이라 하죠. 특히나 우리가 하는 것들 뭐 이제 불능미수를 할 수도 있는데 미수범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범죄고 그다음에 발생했던 범죄야. 그때 이제 고의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한 거는 그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발생한 객관적 사실은 범죄였다. 우리가 이때를 고의가 조각된다 그러고 과실범의 문제로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구성요건적 착오는 실제 내가 인식한 것이 범죄가 아니었는데 발생한 것이 범죄였을 때 이때 고의가 조각돼요. 그러나 과실범 처벌 있을 때는 과실범을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식도 범죄, 과실 발생도 범죄인데 양자 사이에 이 불일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보는 것처럼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법 효과는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어떻게 되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났다 하면 어떡한다? 그거는 바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거예요. 자,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했어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영역을 인식한 것과 발생한 사실이 완전히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완전히 달라진 거. 이럴 때는 고의가 조각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 모습이 구성요건적 착오의 영역이고 구성요건적 착오의 법적 효과로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식한 것과 발생은 똑같아. 그러면 바로 고의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15조 1항이 구성요건 착오의 어떤 원칙적 조항이다 하는 견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3조 인식과 사실이 맞아떨어지는 13조는 고의범이 성립하는 거고 인식과 사실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고의가 조각된다는 13조가 역시 구성요건적 착오의 원칙적 조항이다, 조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일치한 경우, 완전히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현실이 100%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 90%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도 거의 일치한다고 봐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한 5%만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것에 비슷한 경우로서 자, 인식과 현실이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거의 맞아떨어졌어. 이럴 때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고의를 조각해야겠어요? 고의를 인정해주겠어요? 이런 건 고의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처럼 내가 인식한 것이 이만큼이고 발생한 현실이 조금 맞아떨어져. 자, 이 정도만 겹쳐. 이거 고의 인정해야겠어요? 고의 조각해야겠어요? 이거 고의 조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100% 신이 아닌 이상은 인식과 현실이 맞아떨어질 것이 100%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인정하고 이 정도는 고의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인식한 게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발생한 사실도 이만큼입니다. 자, 이거는 고의를 어떻게 할까요? 고의를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이거를 바로 학설의 영역에 맡겨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것이 완전히 맞아떨어지면 고의 인정,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그땐 고의 조각. 그것을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원칙적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예외적으로 반 정도 겹칠 때 고의를 조각할 것이냐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학설에 맡겨져 있고, 그 학설이 바로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의 대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원칙적 효과는 법효과라고 해놓고 이제 강의 교환해 보면은 구성요건적 착오와 예외적 법효과를 인정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원칙적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를 보면 원칙적 법효과를 그대로 인정하면은 공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착오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면 고의가 조각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근데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면 공익적으로 우리가 공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있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법에 대해서 별로 몰라가지고 인식을 조금 했어요. 인식을 조금 하면 어떻게 해요? 인식이 조그매지니까, 즉 인식이 요만해지고 발생 사실은 클 수 있어요. 아니 반대로 인식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발생 사실은 조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인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조금밖에 인식 못 해가지고 처벌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공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에 있어서는 원칙적 법 효과를 그대로 인정한다. 즉 착오에서 고의와 인식이 완전히 달랐을 때 고의를 조각한다 그랬을 때 그 다름에 있어서의 원칙적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면 공리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럴 때는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데 예외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즉 이럴 때 이렇게 반반 겹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이냐를 보면, 고의주공 여부를 인식이라는 심리적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의는 뭐라 했어요? 고의는 인식과 의사를 했잖아요. 근데 인식을 했냐 못했냐 하는 인식적 요소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그런 규범적 판단에 따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 규범적으로 고의를 인정하고, 아니면 형사형식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 그럼 규범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고의를 조각하는 것에 따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고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인식과 의사지만 의사적 요소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적 요소에 따라 가지고 규범적 평가를 통해 고의 인정과 부정 사이를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외 인정의 방법론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행위자에게 인식이라는 심리적 토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형사정책적 필요에 부응하는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는 문제 영역을 우리가 주관적 귀속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뭐 좀 새롭게 듣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고의라고 하는 것은 고의의 이면관계가 착오라는데 우리는 자꾸 착오론 들어가서 자꾸 뭐 추상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거기에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론은 별로 도움이 되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의사다. 근데 인식을 많이 하면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좁게 하면 처벌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서 인식적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적 요소의 방점을 가지고 의사적 요소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그렇게 평가하는 영역을 우리가 주관적 귀속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관적 귀속론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주관적 귀속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영역, 그 영역이 바로 우리 교환에 나온 25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주관적 귀속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 그래가지고 한 5가지 정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방법의 착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객체의 착오 문제, 그다음에 인과정의 착오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개괄적 고의 사례,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 그다음에 이제 가감적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 5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날 부분이 딱 정리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관적 귀속론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관적 귀속론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관적 구성론에서 문제되는 것이 방법의 착오 사례예요. 자, 방법의 착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죠. 즉 내가 A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근데 빗나가가지고 뒤에 있는 B가 맞아 죽은 경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법의 착오로 하죠. 내가 A를 향해서 총을 쐈어. A한테 총이 맞았어. 근데 가서 보니까 B였어. 그런 경우 우리가 객체의 착오로 하죠. 자, 이런 방법의 착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것이 다르다고 했을 때, 자, 나는 A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B가 맞았다. 나의 인식은 A였는데 발생한 사실은 B였다는 거예요. 그때 고의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적 요소를 놓고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립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보는 것처럼 그 유형 그래가지고 갑이 A를 살해하려고 A를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빗나가서 B가 발생한 경우,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즉 행위자가 인식한 거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근데 발생한 거는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죠. 이때 이제 이 방법의 착오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되는데, 방법의 착오를 해결하는 학설에는 우리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대립이 있다고 봅니다. 즉 여기서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일 때 이 A냐 B에다가, 즉 여기서 구체적으로 A하고 B가 같으냐 다르냐, 즉 A하고 B는 구체적으로 다르다라고 놓고 평가하는 걸 우리가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중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A냐 B냐를 놓고 평가하는 거, 이걸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해요. 그 반면에 이제 법정적 부합설은 뭐냐, 법전에 A를 죽이냐 B를 죽이냐 써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 나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서 이 사람의 중점을 두고 보는 걸 우리가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적 부합설이 우리나라에서의 판례 입장이죠.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구체적 부합설에 있어서는 A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근데 A한테 총이 안 맞고 뒤에 와서 B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A하고 B는 같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부합설 입장에서는 뭐다? 얘는 A에 대한 살인의 의사를 가졌는데 결과가 발생해서 살인 미수. B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로 죽은 거기 때문에 B에 대한 과실치사를 인정한다는 거죠. 자, 법정적 부합설은 어떻게 보냐? 법정적 부합설은 A라는 사람을 쏠려다가 B라는 사람이 맞았다. 자, 인식한 것도 사람이고 맞은 것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그냥 기수만 인정한다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쏴서 사람이 맞았다. 그럼 살인죄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B에 대한 살인 기수만을 인정하는 거. 이게 법정적 부합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을 쏴서 사람이 맞았는데 처벌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의사적 요소로서 처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법정적 부합설에 할 때는 처벌의 관점에서 형사정책적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구체적 부합설은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구체적 부합설은 어떤 그 의사적 요소보다는 인식적 요소에 좀 강하게 치중해 있는 거고, 법정적 부합설은 좀 의사적 요소에 좀 강하게 치중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구체적 부합설은 어떤 사실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이 법정적 부합설은 평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구체적 부합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타당합니다. 독일에서도 구체적 부합설이 다수설이에요. 이 법정적 부합설이 소설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적 부합설이 다수설이고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는 거는 뭐 정확하게 맞는 사례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형수 조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서 형수의 머리를 때리려다가 등에 있는 조카한테 맞아가지고 조카가 사망한 경우, 그때 조카에 대한 살인 기술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푼다? 법정적 부합설을 따라가세요. 왜? 법정적 부합설을 따라가는 게 나중에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시험 대비용이에요. 여러분 학자로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뭐 좀 더 깊숙이 공부해보면 아마 구체적 부합설이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대비용으로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나중에 가서 중간중간 문제 풀 때 왜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한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부합설 입장에서는 법정적 부합설을 비판하죠. 이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이 비판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그게 예상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예요. A를 향해 총을 쐈는데 A를 관통했어. 그래서 B까지 맞았어요. 자, 그때 A가 안 죽고 뒤에 있는 B만 죽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법정적 부합설에 갈 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부합설에 갈 때는 설명이 명쾌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예상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구체적 부합설이 더 타당하다고 이제 주장한 이론이지만, 실제로 그거는 객관식용으로 옛날에 나왔지만 지금은 객관식용으로 나오지 못하죠. 왜? 객관식용에는 항상 다툼이 있는 경우 뭐라 그랬어요? 판례에 의한다 그랬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뭐 시험에 보기에 편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에 비해서 이제 객체의 착오는 뭡니까? 객체의 착오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총을 발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B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객체의 착오라 그러죠. 근데 방법의 착오는 이 양학설에 따라 가지고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객체의 착오는 양학설에 따라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형이나 시험용 대비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방법의 착오든 객체의 착오든 여기서 뭐예요? 행위자가 인식한 건 뭡니까? A라는 사람이에요. 발생한 사실은 뭐예요? A라는 사람한테 인식해놓고 거기 총이 날아가서 맞았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한 사실한 객체한테 결과가 발생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B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정 구체적 부합설 입장에서 뭐다? 그거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고 형법상 중요하지 않은 착오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형법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한 대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인식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 발생의 기술을 인정된다. 그것이 바로 그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인지 B인지를 잘못 알아봤다는 거는 그거는 중요한 착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일 뿐이고 중요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발생한 객체에 대해서 기술을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역시 구체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 기술을 인정하죠. 자, 법정적 부합설은 그냥 발생한 사실에 대한 살인 기술을 인정하기 때문에 B에 대한 살인 기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구체적 부합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시험 대비해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해서 지금부터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미리 해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관적 귀속에 있어서 어떤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달라졌을 때 어떤 그 의사적 요소라든가 아니면 주범적 요소를 가지고 그 고의 인정 여부를 논하는 주관적 귀속론에서의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논점이 되는 건 뭐냐? 자, 주관적 귀속, 자꾸 오늘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뭔가 급해가지고 주관적 귀속론에서 문제되는 것은 세 번째 게 바로 인과과정의 착오 아니면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자,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이 이게 다리예요. 여기 사람이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밀었어요. 밀을 때 의사는 뭐다? 의사는 익사시키려고 이 갑이 A라는 사람을 밀었습니다. 근데 얘가 쭉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익사가 아니라 뭐라?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거를 인과과정의 착오의 유형이라고 그래요. 교환 보는 것처럼 A는 추락하면서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내가 죽이려고 행위를 했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인과과정하고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인과과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학설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는데
교환 보시면은 본질적, 비본질적 불일치로 구분하는 견해, 그다음에 객관적 귀속으로 해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객관적 귀속으로 해결하는 견해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객관적 귀속으로 해결하는 견해는 뭐냐면은 인과관계와 여기서 이제 그 견해는 인과관계와 인과과정은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기 때문에 인과과정은 객관적 귀속의 척도일 뿐이다. 인과관계는 고의의 인식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인과관계와 인과과정을 구별할 인과과정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객관적 귀속의 문제일 뿐이다. 아주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 논다는데 인과관계는 우리가 추상적인 거고 인과과정은 그 추상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구체적인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과정과 인과관계가 다르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설을 주장하는 교수님이 계시지만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럼 결국 인과과정의 착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객관적 귀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 내가 익사시키려는 것과 추락해가지고 그 뇌출혈로 죽은 것이 본질적으로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과과정의 상위가 비본질적으로 상위가 있다, 다르다. 즉 비본질적으로 상위가 있다는 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때는 고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상위가 있다, 다르다면 그때는 고의를 조각하자 하는 이 견해가 인과관계의 착오, 인과과정의 착오를 해결하는 가장 다수결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불일치가 거기는 이제 불일치가 본질적이다. 불일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불일치가 본질적이다 그러면 고의가 조작되는 거고 불일치가 비본질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학설로서 뭐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학설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과정의 착오와 관련된 이 문제는 학설사적으로는 학설사적으로는 의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학설은 더욱더 의미가 없다는 거. 왜냐? 자, 여기서 고의가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익산 것과 그 다음에 추락해서 뇌출혈로 죽은 것이 그런 인과과정의 착오의 다름이 상위가 그 불일치, 어떤 불일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건 뭡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바로 이거는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해당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인과관계와 난 얘를 죽이려고 그랬어. 찔러서. 근데 차 타고 찔러서 죽이려는데 찔렀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 얘가 응급실로 병원에 실려가다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자, 내가 찌른 거 있지만 내가 찌른 것도 있고 얘가 죽었어.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 사망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인과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가지고 아예 인과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비본질적 인과관계,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고의 조각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아예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돼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객관적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탈락돼 버린 거는 여기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과정의 착오 문제로. 착오 문제는 고의의 인식 대상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본질적 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없다. 그러면 실제로 인과과정의 착오로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비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한다. 즉 이 학설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다 무조건 인과관계의 착오 아니면 인과과정의 착오라면 고의는 무조건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사적 의미밖에 없고 교수들도 학자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문제되는 게 바로 4-1이라 할 수 있는 개괄적 고의 사례예요.
개괄적 고의 사례를 인과관계의 착오, 인과과정의 착오가 다른 케이스다, 같은 케이스다 보는 견해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얘를 살인의 고의로 폭행했어요. 근데 얘가 쓰러졌어. 피를 흘리면 쓰러졌어. 그러니까 사망했구나 생각해가지고 얘를 파 묻었습니다. 땅에다가 파 묻었죠. 근데 실제로 이때 사망을 한 거예요. 이때는 사망하지 않았어요. 사망하지 않고 이때 사망한 경우. 자, 아까 인과과정의 착오라는 건 행위가 하나였죠. 다리 위에서 미는 행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행위가 살인의 고의로 폭행하는 행위. 살인 행위가 있고 죽은 줄 알았어. 사체 은닉이라든가 하체 유기의 고의로 땅에 묻었어. 땅에 묻었지만 여기서 죽은 겁니다. 행위가 두 개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두 개인 거를 하나로 놓고 평가할 것이냐, 두 개로 놓고 평가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학설 대립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개괄적 고의 사례라 그러는데, 자, 교환해 보면 발생 시점이 행위자의 생각과 다른 경우. 행위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죽었을 것이 생각인데 행위자가 생각보다 후에 발생한 경우죠. 이게 개괄적 고의 사례고, 반전된 개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행위자는 여기서 죽이려 하는데 일찍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건 우리가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라고 그래요. 자, 이 개괄적 고의 사례를 계속 제가 3년 전부터 시험에 예상을 했었죠. 근데 드디어 올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 나왔고, 올해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2000년도 지금 3차, 2차인가요? 2차, 1차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모의고사 문제도 이제 개괄적 고의 사례가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자, 기본적으로 행위, 살인의 행위가 하나다. 여기 묻는 행위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행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라고 보는 견해가 뭐냐? 첫 번째가 개괄적 고의설이죠. 자, 여기 얘가 살인의 고의로 폭행했는데 이 고의는 여기까지 개괄적으로 인정돼가지고 그냥 사망한 거다. 살인의 의사 가지고 폭행해가지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냥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거기 보는 것처럼 기수범설, 개괄적 고의설이라 하는데 제1행위에 가졌던 행위자의 고의가, 여기 그러니까 1행위가 이거로 본다면은 이때 고의가 제2행위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보아 1행위와 2행위가 동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조건.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행위가 두 개지만 이걸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어떡한다? 그때는 미리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 기소를 인정하는 겁니다. 개괄적 고의 사례가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그냥 살인 기수가 인정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개괄적 고의설이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판례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괄적 고의를 설명하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90년대 중반 이후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교환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교환에는 안 나오는데 뒤에 개괄적 고의 사례와 관련돼 가지고 31페이지에 31페이지가 아니라 33페이지에 보면은 그 대법원 88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례인데 그 판례를 통해서 우리의 대법원은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분명히 행위가 두 개였어요. 두 개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두 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평가하는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다. 물론 개괄적 고의설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행위를 하나로 평가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 교원에 있듯이 후속 조치와 관련된 행위 부분까지 미리 자신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경우, 즉 행위자가 얘를 살인의 고의로 폭행하려고 그랬어요. 살인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만약에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파묻어서라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미리 행위자가 예상한 경우, 후행 행위까지 예상했다면은 그때는 행위가 두 개라도 살인의 고의를 전체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괄적 고의에 관련된 원래 독일에서 말하는 개괄적 고의의
원래 이론이고 그 개괄적 고의에서 행위를 두 개의 행위를 하나로 보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행위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 여기까지 있었다면 그때는 하나의 행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개괄적 고의의 이론은 그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보죠. 그것보다 더 넓게 그냥 무조건 하나로 봐가지고 판례 입장이라든가 다수라고 뭐하지만 판례 입장이라든가 이 개괄적 고의설을 주장하는 견해들은 그냥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무조건.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멀리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었는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행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행위까지 행위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인정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행위가 두 개인데 하나로 평가하는 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인과관계 착오설이요. 인과관계 착오설도 이 행위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우리 교양에 보면 인과과정의 착오설인데 이거는 뭐냐? 앞에 우리가 인과관계의 착오설처럼 얘가 생각해서 때려 죽이려 했던 것과 파묻혀서 죽인 것과 본질적으로 같으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과과정 착오에 보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항상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비본질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는 할 때 어떻게 한다? 이 견해할 때 역시 그냥 살인 기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과정의 착오설은 아까 봤던 것이 학설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과 왜 행위를 두 개를 하나로 보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나온 설이 행위를 구별하자는 거니까 얘네들은 1번과 2번은 뭐다? 하나로 보는 거고 이 세 번째 학설은 행위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거기 보는 것처럼 미수범과 과실범 결합설이에요. 자, 행위를 나눠보기 때문에 첫 번째 행위는 뭡니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첫 번째 행위에 대한 살인 미수죠. 두 번째 행위는 첫 번째 행위는 살인 미수인데 두 번째 행위는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범, 과실범 결합설은 행위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가지고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 두 번째 행위에서는 과실치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일반인이 볼 때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거죠.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때려가지고 죽였습니다. 근데 살인 미수, 과실치사야. 살인의 기수로 처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학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설은 이 세 가지 정도.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설, 그 다음에 인과관계 착오설, 미수범, 과실범, 결합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립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관련돼 가지고는 뭐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그냥 개괄적 고의설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외에 이제 객관적 귀속설이라든가 계획시설설이 있는데 객관적 귀속설은 아까 인과관계 착오설을 봤던 것처럼 인과관계와 인과과정을 나눠가지고 이거는 인과과정의 착오를 보자. 그런 게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제 계획실현설은 아까 행위 고의에서 의사의 요소를 확실한 의혹, 그다음에 일반적 의혹, 뭐 용인의사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는 것처럼 제1행위 시에 고의가 의도적 고의인 경우 완전히 내가 얘를 죽이겠다는 의도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여기까지 확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서 보자는 겁니다. 영미법상에서 고의의 등급을 나눌 때 쓰는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의의 등급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 실무적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주장자도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실현서를 주장하셨던 교수님이 그 한양대에 계셨었는데 정년퇴직 하시고 그 제자도 그렇고 아무도 이걸 주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괄적 고의 사례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그 이외에 객관적 귀속설 아니면 뭐 계획실현설이 있는데 뭐 주장자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얘가 두 번째 행위를 할 때, 두 번째 행위를 하면 어떤 의사를 가졌어요? 사체 유기의 고의를 가지고, 사체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묻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와 관련돼가지고, 일부 견해들은 뭐, 개괄적 고의서를 취하든, 인과관계 착오서를 취하든, 살인 미수 과실을 취하든, 여기에다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추가하는 것보다는 사체 유기의 불능미수 여부를 논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위가 두 개로 나눠졌을 때는 두 번째 행위에 대한 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첫 번째 행위에 대한 평가고, 첫 번째 행위 고의와 관련된 평가고, 두 번째 행위 사체 유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논해주는 게 맞아요. 즉 이걸 취할 때는 이것까지 논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길 때는 어차피 두 번째 행위는 행위로 판단 안 하고 하나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거를 논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의문이 드는데, 지금 답안 구성한 거라든가 채점 기준표 같은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개괄적 고의서를 취하든, 인과관계 착오서를 취하든, 미수범, 과시범, 결합서를 취하든 이런 것들을 쓴 다음에 이 두 번째 행위에 대한 고의였던 사체 유기, 사체 은닉에 관련된 불능미수 정도를 논하면은 나중에 점수에서 가산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개괄적 고의 사례고, 이제 뒤집힌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는 뭐냐? 거기 보는 것처럼 갑은 A를 폭행하여 먼저 실신시키고 나서 A를 달리는 열차 바깥으로 던져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A는 갑에게 폭행당해 실신당했을 때 이미 사망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좀 전에 사례는 개괄적 고의 사례를 했는데, 자, 그러면 4-1은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 이건 뭐냐? 반전됐다는 건 뒤집혔다는 거죠. 즉, 행위자가 얘를 처음에 폭행, 치상의 고의로 때렸어요. 그리고 얘가 넘어졌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열차 바깥으로 열차에서 밀어 사망시키려고 그랬어요. 자, 행위자는 폭행하고 이때 사망시키려고 했어.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실제는 폭행 치상이 아니라 이때 그냥 이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반전된 개괄적 고의예요. 역시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를 다른 행위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기차에서 떨어뜨렸는데 죽었더라. 맞아 죽었는지 떨어져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 제2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제1행위까지 확장하여 살인기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단일 행위를 보는 견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때 행위가 하나예요. 폭행치상의 실행 착수가 있었고 이때 행위가 또 있죠. 이때는 살인의 실행 착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살인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여기서 실행의 착수 시점을 이 앞에까지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에 관련된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이때 있었고 실행 착수 이후에 사망하기 때문에 그냥 살인 기술을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 이 견해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 과정의 착오로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 관련돼 가지고 역시 미수범과 과실범 경합설로 보는 1행위와 2행위를 나눠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반전된 개괄적 고의 사례는 아직 어떤 판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판례도 있고 시험 문제도 안 나왔던 것 중에서 나올 만한 것이라고 예측했던 게 그래서 이 개괄적 고의 사례였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관적 기속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뭐 가장 문제된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감적 구성권 사례예요. 자, 우리 형법은 15조 1항에서 사실에 착오를 해가지고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 관련돼가지고 이 15조 1항이 구성권 착오의 근본 원칙 조항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견해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13조 범위라고 하는 것이 고의와 구성권 착오의 원칙 조항이고 이 15조 1항은 특별 규정이다.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이론을 확실하게 확인시키는 그냥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5조 1항에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중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중 사실에 관한 처벌을 해가지고 가중 사실에 대한 불인식, 즉 중한 사실을 인식 못했다. 밑에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경한 사실을 인식했는데 이 위에 건 인식 못했어요. 중한 사실을 인식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로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15조 1항을 적용해가지고. 이게 통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냥 이건 이론이 없다는 겁니다. 15조 1항 때문에. 문제는 중한 사실을 인식했어요. 중한 사실을 인식했는데 나는 인식을 중한 사실했는데 경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인식한 건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발생했어. 경한 사실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때는 15조 1항의 적용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 범죄의 고의 기수만을 인정하는 견해, 그다음에 뭐 양자의 고의 기수와 그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 그다음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인정하여 상상의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 그다음에 뭐 구체적 부합설을 적용하여 살인죄의 경우는 중한 범죄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여러 가지 대립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5조 1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딱 적용되기 때문에 케이스 문제는 나오겠지만은 1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한 사실을 인식했지만 경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학설이 나눠지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경 사실에 관한 착오. 자, 감경 사실에 관한 착오도 역시 감경 사실에 대한 불인식 그래가지고 감경 사실이 존재함에도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요. 이때도 역시 15조 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역시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로 감경 사실에 대한 오인이 그랬는데 감경 사실이 없음에도 혼자 감경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어요. 그럴 땐 어떡하냐? 중한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똑같이 평가해가지고 15조 1항을 적용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감경적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고의만 인정하는 견해로서 이것이 통설이라 입장인 겁니다. 이건 15조 1항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5조 1항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거지만 15조 1항을 유추 적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적용 법조 관련돼 가지고 15조 1항이 적용됐은 게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적이나 가감적 구성 요건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5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 주관적 기성론에서 가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핫한 건 뭐겠어요? 5가지 중에서? 개괄적 고의 사례 아니면 방법의 착오 사례라는 겁니다. 근데 방법의 착오 사례만을 가지고는 사례 문제 나오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 고의 사례가 시험에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거고 시험에 나왔던 거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은 기출문제 뭐 변호사 시험 그래가지고 2020년도 올해 변시 19회 1문 개괄적 고의 사례가 나오는데 사례는 1, 2, 3, 4 사례가 있습니다. 1, 2, 3 사례가 있는데 특히나 그 4번 사례에서 보면 밖으로 뛰어나온 병이 을에게 큰일 났다 도망가자라고 말하면서 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병이 어떤 귀금속 가게 안에 들어가서 주인을 때리려고 신용했는데 주인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도망가자고 나온 겁니다. 을에게 큰일 났다 도망가자고 말하면서 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확인을 위해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을이 그 기절하여 축 늘어져 있는 씨를 보고 사망한 것으로 했어요. 자, 을은 귀금속점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을한테는 이 귀금속점 사장 씨에 대해서 어떤 그 사망했으면 좋겠다. 살인의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죽은 것으로 축 늘어져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것으로 오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져 있는 씨를 보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체 은닉의 목적으로 씨를 인근 야산에 매장했습니다. 자, 인근 야산에 매장했는데 그런데 씨는 부검 결과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됐어요. 드디어 이제 본인 시험에도 이 개괄적 고의 사례가 나온 거죠.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29페이지에 뭐 쟁점 관련돼 가지고 귀금속 판매점 침입에 대한 을과 병원 대책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을의 대책이죠. 자, C가 사망한 것에 관련돼 가지고 먼저 을한테 이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돼요. 제가 사망했으면 좋겠다. 사망해서 의혹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례 보면은 2번 사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C는 특별히 심장이 약하고 그 C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들이 나오는 것을 파악했을 때 을은 C에 대해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C가 그 죽은 줄 알고 파묻었는데 그때 어떤 죄책이 있겠느냐고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을은 병과 공동행위를 해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개괄적 고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거기 보는 것처럼 소위 개괄적 고의 사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그래가지고 학설은 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 행위설, 그 다음에 인과과정 착오라는 게 객관적 기술설, 미소원과 가실의 경합선설, 계획실현설인데 판례 입장은 뭐다? 판례 입장은 그냥 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 행위설의 입장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이 살인죄의 성부와 관련돼 가지고 그 요건 관련된 것들이 한 뭐 6점, 그 다음에 그 검토 해가지고 검토가 뭐 2점 해가지고 8점 정도. 이 개괄적 고의 사례에 대해서 한 8점 정도 배점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것들은 한 2점이고 6점 정도가 학설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그 학설들을 계속 뭐 이것이 한 10점 이상 되는 사례였다면은 학설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 써주고 나서 비판까지 써야겠지만은 실제 시험에서 한 8점 내지 10점 안에서 배점되고 있는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는 이 정도 케이스로만 여러분들이 쓰더라도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에 보면 아까 사체 유기의 고의로, 사체 은닉의 고의로 붙었는데 그 사체 은닉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썼다면 이제 가점으로 한 2점 정도 추가하고 있는 그런 평가 기준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죄책 이 문제는 공범관계 이탈이 아니라 공모관계 이탈이 아니라 공범관계 이탈, 교사범에서의 이탈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공범문문 갈 때 보도록 하고 그 32페이지에 이 14년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역시 개괄적 고의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 결국 과학수사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숲으로 가서 A를 파묻었는데 과학수사 결과 A는 돌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 질식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것 관련돼 가지고 역시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살인죄 성립 여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개괄적 고의에서 개괄적 고의에 살인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인의 고의를 먼저 언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살인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언급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고 학설은 이런 학설이 있었는데 판례는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판례다. 인정하는 개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살인죄 기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사체 유기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저거 박스로 처리를 해놨는데 불능미수 위험성에 관하여 추상적 위험설이 판례 입장이죠. 그리고 뒤에 미수범 공부할 다시 공부하겠지만 추상적 위험설이 타당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추상적 위험설에 따르면 당시 갑이 생각한 것처럼 A가 사체였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사전적으로 일반인을 볼 때 그냥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정리하면은 뭐 개괄적 고의 사례는 뭐 앞으로 계속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뭐 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올해 모의 시험에도 이제 2020년도 올해 모의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것들은 제가 이제 그냥 본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빼버렸는데 뭐 이런 정도로 개괄적 고의 사례를 정리하면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의와 구성요건적 사례 유형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